네, 화제 이슈 콕 집어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막이 오릅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결과 예측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직전에 발표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전체 지지율에서는 동률이고 거진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정말 초박빙이죠. 그래서 예. 저도 주위로부터 얘기해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네. 감으로 얘기해도 달라. 그런데 책임 있는 발언을 하자면은 통계상으로는 여론조사가 정말 오차 범위 내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자산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면은 어느 후보가 당선된다에 베팅을 할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어느 후보라고 제 감을 잡았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불러주시면은 제가 고백을 하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다시 나와 주셔야겠네요. 경합주 7곳, 그러니까 네. 러스트벨트 4곳과 선벨트 3곳, 선벨트 4곳과 러스트벨트 3곳에서 이제 승부가 갈릴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러스트벨트인 펜실베니아주가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제일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전체 선거에 있는 538명의 절대 과반수 270명을 넘는 것인데 네. 그러려면은 이제 북동도의 이제 러스트벨트 세 개 경합주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서부터 계속 위스콘신을 위스콘신을 지고는 민주당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1980년 이후로 지난 거의 45년 동안 거의 과반세기 동안에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같은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딱 한 번 1988년을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이번에 펜실베니아, 미시간도 격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위스콘신이 그 카말라 해리스 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민주당 측에 지금 유리한 그런 청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단지 약 4% 계속 앞서고 있던 미시간과 펜실베니아가 이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에게는 불리하고 트럼프에게는 청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을 석권해서 딱 270명을 확보하는 것인데 트럼프 진영도 그걸 알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미시간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 후보가 믿었던 텃밭,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가 오히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전 중에 접전인데 펜실베니아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계속 주목하시면은 누가 대선에 승리할 것인가를 알게 될 텐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점심에서 저녁 사이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화요일 선거가 거의 끝나고 개표가 시작될 단계인데 펜실베니아주가 이렇게 큰 주고 동서로 크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트럼프 후보는 그 집계 진행 중인데도 개표가 진행 중인데도 펜실베니아를 자기가 이겼다 그러고 승리를 선언할 2020년의 양상을 다시 보이면서 나중에 본인이 선거에서 지면은 이것이 불법 조작 선거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그런 모습이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점심에서 저녁 사이 좀 유심히 트럼프가 아마 승리 선언을 할 겁니다. 네,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 여성 백인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이게 또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백인 여성 유권자층이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숫자가 많은 유권자층이기 때문이죠. 사실 2020년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현직 대통령을 이겼을 때는 흑인과 라티노 계통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적극 지지했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3년 동안에 굉장히 그 경제로 고통을 받은 이 흑인계와 라틴계 유권자층이 약 11%, 최소 9% 트럼프 쪽으로, 민주당에서 트럼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이기려면은 이렇게 이탈한 표를 어디서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희망이 이제 여성 유권자, 특히 백인 여성 유권자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여성 막말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실망을 하고 분노하고 또 이제 낙태가 헌법적인 권리를 아닌 그런 여성의 이제 분노를 통해서 이기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흑인계와 라틴계 유권자들이 2020년 대선에 비해서 11% 더 트럼프 쪽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 여성 유권자층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1%만 지난 대선보다 더 가져오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 유권자층의 표심을 잡는 것이 민주당이 중요하고 특히 백인 유권자, 여성 유권자층. 왜냐하면 전체 유권자의 약 30%인데 지난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보다 도널드 트럼프 남자 공화당 대선 후보를 약 2% 더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약 7%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번에 백인 여성 유권자층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예. 동률 정도만 기록을 하더라도 굉장한 약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뭐 계층 관련한 표심 분석들도 많은데 특히 이 세대에 대한 표심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18살에서 29살에 해당하는 Z세대가 이번 표심의 향배를 가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 선거인단에서 이제 젊은 유권자층이 점점 더 많이 진출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는 이 18세에서 24세 예. 혹은 이제 30세 미만의 젊은 유권자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찍어줘야지 당선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고민이 있는데요. 네. 2008년에 바락 오바마라는 젊은 정치인이 혜성같이 나타났을 때는 그 젊은 유권자층이 바락 오바마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그 젊은 유권자층에서의 투표율 차이가 66%였어요. 예. 그리고 지난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렇게 젊은 후보는 아닙니다만 네. 이 젊은 유권자층에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격차가 20%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젊은 유권자층이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는 않아요. 바이든 후보가 지난번에 20% 정도 더 득표를 했는데 이 유권자층에서 지금 여론조사에는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 후보를 이 유권자층에서 약 17%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입니다마는 이 젊은 유권자층이 더 많이 투표를 하고 또 카말라 해리스 지지로 나온다면은 예.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네.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그 유권자가 약 800만 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 젊은 유권자들은 2016년에 트럼프가 막 이렇게 막말을 하고 예. 했을 때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트럼프가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층에서는 이제 틱톡이라든지 인터넷을 예. 통해서 2016년부터 나온 트럼프의 이런 막말, 성폭력 행위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층에서는 나 어렸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으로 뽑았단 말인가? 그래서 젊은 유권자들, 특히 젊은 여성 유권자들이 분노를 해서 카말라 해리스 지지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인터넷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양측에 숨어있는 지지자들이 중요하다는 분석들인데 뭐 샤이 트럼프, 히든 해리스 이런 표심들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여론조사가 지난 두 번 대선에서 예. 많이 틀렸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이렇게 숨은 유권자 표심을 못 잡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 나온 것이 이번에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샤이 트럼프는 없다. 이제 투표도 두 번이나 했을 테니까 예. 그렇죠.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아니하는지 더 숨길 수도 없는 것이죠. 예. 네.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숨은 히든 해리스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경향이 높다고 보는 것이 여성 유권자들이 지금 줄리아 로버츠 여배를 내세워서 이제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유권자들한테 당신의 투표는 남편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누가 알지도 못한다. 투표장에 들어가면 비밀 투표다. 그러니까 이제 양심과 의견에 따라서 투표라 이런 캠페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없는 이제 여성 유권자들이 해리스 지지로 나선다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데 제가 이 점에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이겼을 때입니다. 당시 히든 숨어 있는 산업화 유권자층의 박근혜 후보 지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예. 당시 투표율이 75.8%였는데 그 당시 예상이 70% 이상이면은 진보성의 정당에 유리하다. 젊은 유권자들이 예, 많이 투표했을 거라 했는데 오히려 그 높은 투표율은 특히 70대 이상의 산업화 세대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느라고 투표장에 당시 80% 이상 네. 투표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박근혜 후보가 3.6% 차이로
당선이 되었죠. 네. 그런 식으로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여성 유권자층, 특히 백인 여성 유권자층이 더 이상 나는 공화당원이지만 트럼프는 우리 공화당을 대표하지 않는다. 너무 심하다. 낙태권까지 뺏어갔다 하는 분노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투표를 반영한다면은 네.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의외로 숨어있는 표를 많이 확보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요. 저희가 이제 사전 투표율이나 아니면 우편 투표도 미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 또 우편 투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3,500만 명 이상이 뭐 참여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후보한테 유리하게 될까요? 그거는 좀 두고 봐야겠죠. 2020년을 이렇게 여론조사 샘플로 잡기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 당시는 코로나 사태였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이제 그 감염의 그 공포 때문에 예. 직접 투표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연결을 시키는 것에서는 약간 무리가 있겠지만 예. 전체 유권자 1억 6,440만 명 중에 약 47%가 이미 투표를 했다는 것은 예, 사전 굉장히 높은 투표 참여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까지만 본다면은 사전 투표에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약 54% 정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근데 사실 2020년에 비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도 사전 투표 괜찮다, 우편 투표 괜찮다고 했으니까 공화당 지지자도 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트럼프 후보에게 불리한 것은 지금 트럼프 후보의 가장 콘크리트 지지층은 고졸 이하 학력의 저소득층 백인 남성 유권자입니다. 예. 여기서 약 해리스 후보를 35% 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틴계와 흑인계 네. 유권자층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지는 여론조사에서 선언했지만 투표를 안 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유권자층을 low propensity voters라고 그러는데요. propens이가 경향이죠. 그래서 이제 생활고에 바쁘고 그러다 보면 투표를 안 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선 여론조사에서 높았는데 실제 득표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내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 시간 저희 미 대선 특보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